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저 프린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까? 자,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질문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거기 나와 있는 프린트를 좀 먼저 보시죠. 자, 여기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민법을, 계약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묘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쪽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기본 강의부터 들으신 분들은 특별하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닌데, 다른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질문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걸 하는 이유는 OT 동영상을 띄우기 때문에, 자,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면 그 동영상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먼저 7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질문 두 가지입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쉼표 하나 때문에 문장이 바뀝니다. 자, 쉼표 하나 때문에 문장이 바뀌니까, 자, 거기 이제 가번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로스쿨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상당히 그걸 보고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자, 드라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스쿨생 한 명이 데자부를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데자부를 요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 데자부를 딱 보더니만은 학교에서 그 학생을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내쫓습니다. 로스쿨생인데. 자, 근데 그 데자부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양가로 1번. 자, 1번의 데자부 내용은 학교 측은 B 교수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쉼표를 안 찍고, 자, 쉼표를 안 찍고, B 교수를 채용했다. 그래서 B 교수 채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쉼표를 안 찍으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니까 B 교수가 발전기금을 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이니까 B 교수를 채용했는데, 왜 채용한 거죠? 발전기금을 냈기 때문에 채용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쉼표가 없으면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학교 측은 왜 내쫓았냐면, 야, 우리가 B 교수를 채용한 것은 교수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채용한 것이지 발전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채용한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 쉼표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기금 때문에 채용했다라고 너는 지금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유포로서, 예, 학교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양가를 이번에 대자보 내용을 보니까 학교 측은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것 때문에 B 교수를 채용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쉼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고요. 학교가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것은 맞는데 이 때문에 B 교수를 채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해서 학생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대자표를 본 그 교수가, 형법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를 냈는데 교수님이 시험 문제 냈으니까 시험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 양가로 2번에 시험 문제입니다. 학교 측은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고 한 다음에 쉼표를 찍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대자보 내용을 똑같이 갖다 쓰면서 B 교수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고 하면서 여기서 쉼표를 하나 딱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 교수를 채용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대자보를 봤던 학생들은 지금까지 대자보를 봤으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도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B 교수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이다. 예,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형법적인 답안지를 씁니다. 그랬는데 전부 다 빵점을 받았어요. 한 사람만 10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100점을 받은 최고 점수를 받았으니까 그냥 100점이라고 부를게요. 최고 점수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빵점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교수님이 들어와서 자, 아니 어떻게 그게 허위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빵점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이 100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만 그 학생이 얘기한 거죠. 저도 처음엔 대자보 내용이랑 똑같은 줄 알고 봤는데 쉼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쉼표가 있으면 한 개의 문장이 아니라 몇 개의 문장이 되겠습니까? 두 개의 문장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문장이 되니까 자, 거기 나와 있는 학교 측은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고 자, 발전기금 받은 거지요. 그 다음에 뒤에 B 교수로 채용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채용했다?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두 개의 팩트를 나열한 거죠. 발전기금 받았고 채용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학교 측은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채용된 교수가 B라는 두 개의 사실로 각각 분리해서 해석된다. 쉼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 됐고 학교가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것도 맞고 B를 교수로 채용한 것도 맞기 때문에 이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썼던 애들은 빵점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 쉼표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럼 쉼표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랑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은 자, 대법원 판례 문헌을 볼게요.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입니까? 두 개의 문장입니까? 하나의 문장이죠. 그러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되겠습니까? 계약금을 준 겁니까? 그냥 약정만 한 겁니까? 약정만 한 거죠. 이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금을 일부를 지급하고 하고 쉼표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 된 거죠.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약정만 한 겁니다. 그러면 한 푼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약정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쉼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대법원 판례 문헌 변형을 보세요.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쉼표가 찍혔죠. 찍혔으니까 일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는 걸로 한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뭐 했다고요? 약정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얘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쉼표를 찍고 안 찍고가 천양지차가 나는데 지금 그 부분을 교수님들은 다 아는데 학원 강사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쉼표가 없는데 일부를 줬다라고 자꾸 읽어요, 이 판례를.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쉼표를 찍는 순간에 두 개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일부를 내가 오늘 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줄게 하고 약정을 하고 야, 내 지금 계약금 일부를 주기 위해서 돈을 뽑으러 갔다 올게 하고 갔다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럼 이렇게 된 문장과 그 다음에 또 야, 계약금의 일부를 오늘 주고 나머지는 내일 줄게. 그리고 나서 나 계약금 일부 찾으러 갈게 해서 찾아와서 일부를 줬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쉼표를 찍고 안 찍고로 구별하는 겁니다. 쉼표를 찍으면 계약금을 일부를 준 것이고 쉼표를 안 찍으면 돈을 찾아온 적이 없는 거죠. 약정만 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1번의 판례 문헌을 보시게 되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게 바로 양가로 1번이 되는 거죠. 판례 문헌입니다. 쉼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 돼서 약정만 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관계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사실관계를 보면 계약금의 일부를 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내일은 2,000만 원 줄게 약정을 한 후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3만 원을 가지러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해놓고 돈을 찾으러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금이 아닌 1,000만 원을 가지고 옵니다. 자, 1,000만 원 일부를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때 계약금으로 줍니까? 가계약금으로 줍니까? 가계약금으로 주는 건 계약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으로 하자고 합의하면서 1,000만 원을 주면 이건 계약금의 일부를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죠? 가계약금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금을 한 푼도 준 적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계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 가가 붙습니다. 여러분, 가가 붙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임시. 자, 임시죠. 가압류, 임시압류, 가처분, 임시처분, 그 다음에 가주소, 임시주소, 그 다음에 가계약금, 계약금이 임시계약금이죠. 임시계약금, 임시계약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압류가 압류입니까? 압류하고 가압류는 별개죠. 자, 그러면 가주소하고 주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그러면 가계약금하고 계약금이 같습니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규정을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 돈을 1,0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돈을 찾으러 가서 1,000만 원 안 가지고 와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한 푼도 안 준 거고 쉼표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찾으러 가서 1,000만 원 찾아와서 1,000만 원을 줄 때 계약금이라 안 하고 가계약금 합시다, 우리. 가계약금 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계약금을 준 적이 없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쉼표를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다는 걸 포커스로 두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돈을 줬을 때 가계약금으로 준 건지 계약금으로 준 건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럼 쉼표를 찍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양가로 2번 판례 문헌의 변형이죠.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했고 그 다음에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똑같지 않느냐? 쉼표가 있는 거죠. 쉼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은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내일 2,000만 원 줄게 라고 약정을 한 후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바로 줬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때는 쉼표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바로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계약금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사례단문집 38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니다. 교수님들이 과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나 그걸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85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제 1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갑은 2018년 2월 1일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을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으로 약정합니다. 자, 그럼 계약금이 여러분 얼마죠?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을은 갑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을 계약 당일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쉼표를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찍었죠. 예, 찍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이걸 알고 계십니다. 지급했고 나머지 7천만 원은 2018년 2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약정을 한 부분은 7천만 원이고 지급한 부분은 얼마입니까? 3천. 자, 그러면 거기 사이에 반드시 쉼표를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찍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쉼표가 없으면 둘 다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자,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약정했는데 을이 갑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쉼표 안 찍고 나머지 7천만 원은 2018년 2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쉼표가 없으면 한 푼도 준 것이다, 안 준 것이다? 안 준 것이고 약정만 한 겁니다. 그럼 계약금을 준 적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약금을 요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럼 안 한 거예요? 쉼표가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계약금을 준 적이 없는 거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쉼표가 들어가면 계약금 계약이 일부라도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성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계약금을 전부 줘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 계약금의 일부만 줬을 때에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 요 얘기입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전부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부를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읽으셨죠? 자, 일부만 얼마를 지급했다고요? 3천만 원.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물음 1입니다. 물음 1. 자, 2018년 2월 10일 계약금에 기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그때 계약금의 법적 의미와 갑이 얼마의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는 겁니까? 성립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성립했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에서 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부만 줬어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는 게 교수님들의 확고한 의지이고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금 전부를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일반 시중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학원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계약금 계약을 하려면 전부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은 일부만 지급해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계약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읽고 나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전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어디 그게 있습니까? 계약금을 전부 지급했으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 성립해야 하네요. 그렇다고 일부가 지급했을 때 성립 안 한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합니다. 만약에 계약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왜 반대로 해석해요?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서 일부를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계약금을 전부 다 줬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이 말이 일부만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거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계약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다 받아, 들어가면 다 받아요? 주급으로 나눠 받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된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건 원래 일시에 다 준다, 분할해서 나눠준다. 학원 강사들도 계약금이 있는데요.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저쪽 수능에 현수진 선생님이 계약금이 200억이다. 그러면 여러분 200억을 한꺼번에 받겠어요? 10년 분할로 받겠어요? 10년 분할로 받습니다. 왜? 세금 때문에. 한꺼번에 수입이 200억으로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로 받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다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절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금은 전부를 받았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의 일부를 받았을 때도 계약금 계약은 뭐한다? 성립합니다. 아셨죠?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확실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약정만 했을 때, 즉 심표가 없어서 약정만 했을 때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는 심표가 짝 찍혀서 일부를 지급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약정했다. 그럼 이건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헷갈리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우리 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프린트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셨으니까 자, 9페이지를 이제 가실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된 대로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라고 문장이 나왔는데 중간에 심표가 없는 거죠. 이건 한 푼이라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 적이 없다. 계약금을 준 적이 없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하고 심표가 짠 찍히고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하겠다. 자, 이렇게 딱 하면 심표가 짠 들어오는 순간에 일부라도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계약금 전부를 지급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당연히 계약금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예, 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쉼표 하나 때문에 문장이 바뀌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랑 같이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을 보실 거냐면 요렇게 이제 첫 번째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표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경우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부분 갈게요. 자, 여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정리하기 전에 어느 부분을 또 먼저 정리해야 되냐면 요겁니다. 자, 요걸 또 정리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인데 얘가 계약금을 1억 원을 줍니다. 자, 10억짜리 부동산에서 계약금 1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계약금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을 준 매수인인 을이
갑이라는 매도인한테 나 이거 계약 안 할래. 그러면 자, 을이 계약금을 걸었던 을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요건 이제 기본 강의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배경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 계약금을 건 사람은 계약금을 뭐 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기를 하면 을은 지금 자기 생돈 1억 원을 누구한테 줬죠? 갑에게. 그럼 얼마의 손해가 생깁니까? 포기하는 순간 1억 원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을은 1억 원의 손해가 생깁니다. 손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입니다. 1억 원을 받은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때는 민법 규정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이 배액이라는 단어에 전혀 집중하지 마세요. 배액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계속 빽빽빽빽 이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왜 배액인지 그 취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취지냐? 여러분, 자, 을로부터 1억 원을 받았죠. 그럼 얘는 1억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갑이 계약금인 1억 원을 돌려줍니다. 자, 을에게 돌려줘요. 그러면 갑은 손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받은 돈을 돌려주니까 손해가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이제 손해가 없어지니까 빵원이 되는 거죠. 손해 없이 빵원.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죠. 매수인은 지금 얼마의 손해가 생기고 1억 원의 손해가 생기고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죠. 1억 원의 손해가 생겼죠. 근데 갑은 1억 원만 돌려주면 손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받은 돈만 돌려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돈 1억 원을 또 빼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더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갑은 얼마의 손해가 생깁니까? 1억 원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됩니까?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까?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액입니다. 자, 얼마의 손해가 생기자? 1억. 그러면 여기서 손해 생기는 액수는 약정 계약금인 얼마를 기준으로? 1억을 기준으로 얼마씩 손해가 생기는다? 1억씩 손해 생긴다? 1억씩 손해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갑이 1억 원의 손해가 생기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을은 1억 원의 손해가 생기려면 이미 돈을 준 녀석이니까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받은 사람은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됩니까? 1억 원을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까? 1억 원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약정계약금 기준인 얼마를 더해서? 1억 원을 더해서. 그러니까 받은 돈이 1억이고 자신의 1억 원을 더해서 돌려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배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배액이 됩니다. 배액에 집착하다니 이건 법을 모르는 거죠. 배액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 거지 배액이라는 단어에 절대 꽂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빽빽빽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부를 줬을 때에는 배액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 부분에 포커스인 거죠.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부를 지급했을 때 계약금 해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일부만 지급해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야, 하는 거예요? 성립한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얼마를 주면 계약금 계약이 해제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자, 계약금이 1억 원으로 약정합니다. 1억을 약정하고요. 실제 계약금은 3천만 지급합니다. 자, 일부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얼마? 3천. 자, 3천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자, 을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자, 매도인이고 얘는 계약금을 준 매수인인데 1억 원을 다 준 거예요? 3천만 원만 준 거예요? 3천만 원만 줬죠. 자, 그러면 얘는 계약금을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인 3천만 원만 포기하면 됩니까? 교부한 3천만 원만 포기하면 됩니까? 약정 계약금을 포기해야 됩니까?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만 준 사람은 얼마를 더 내놔야 계약금 해제가 됩니까? 7천. 그래서 여기는 1억 원의 손해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는데 이미 준 것은 3천밖에 없으니 추가로 7천을 더 줘야 됩니다. 추가로 지급해야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얼마의 손해를 보자. 1억 손해. 자, 실제 계약금 기준이다. 약정 계약금 기준이다. 약정 계약금 기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시험의 문제는 갑이 나왔죠.
갑은 얼마의 손해를 보면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실제입니까? 약정입니까? 약정. 그럼 1억 원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받은 돈은 무조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1억 원을 받았어요? 3천을 받았어요? 3천. 자, 3천 돌려주고 자기 돈 얼마를 끄집어내야 됩니까? 약정 계약금입니까? 실제 계약금입니까? 약정 계약금. 그래서 얼마를 더 끄집어낸다? 1억. 자, 그래서 반환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 3천. 이거를 지급해야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2018년 시험입니다. 계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경우죠. 계약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2월 1일에 지급했고 심표를 찍었고요. 나머지 7천만 원은 2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금 중 3천만 원 받은 자는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자, 2018년 시험 문제니까요. 시험 당시 제가 엄청나게 학생들의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자, 그때 타학원 모범 답안에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약정 계약금 기준이니까 2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고 다 정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만 1억 3천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모범 답안을 냈더니만 여러분 이게 저희 학생들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학원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서 모범 답안이 2억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저만 1억 3천 얘기하니까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굉장히 이제 불안했는데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제가 올해 처음 들었어요. 현재 모든 학원에서 1억 3천 반환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혹시 옛날에 공부를 합격을 하셨다가 좀 잠깐 몇 년 쉬시다가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억 3천이 맞습니다. 이제 요거 모든 학원들이 전부 다 일치가 됐기 때문에 되셨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규정입니다. 자, 민법의 규정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를 한번 가보시죠. 자, 10페이지 가시면은 답안에 최종 해석이 나와 있는데 자, 양가로 1번을 보십니다. 자, 매수인의 계약금 해제입니다. 자, 을의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1억 원 중 3천만 원만 지급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약정 계약금 기준에 1억 원의 손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7천만 원 추가로 지급해야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고 양가로 2번에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입니다. 자, 1억 원 중 3천만 원만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약정 계약금인 1억 원의 손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계약금 해제가 가능해서 1억 3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심표가 없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고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했는데 중간에 심표가 있으니까 일부를 지급한 거죠. 지급했을 때 그때 매수인이 해지하려면 약정 계약금 기준이고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무슨 계약금 기준이고 약정 계약금 기준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했을 때에는 당연히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난관에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저처럼 난관에 부딪히실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계약금 전부를 줘야 계약금이 성립한 거지 이렇게 다 얘기하실 겁니다. 난간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일부만 줘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모 학원 강사가 학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금 일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 하면서 다른 학원하고 또 접촉을 한 거죠. 그 다른 학원에서 이제 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야. 일부만 줬을 때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 안 했대요. 전부를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큰일 난다니까? 아니래요. 저 말보단 변호사 말을 더 믿겠죠. 그랬는데 거기 위약금 조항이 얼마였냐면 받은 계약금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는 계약금의 3배를 반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계약금이라고 했는데 3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파기 금액은 실제 계약금이에요? 약정 계약금이요? 3배인 3억 원을 내놔야 돼요. 근데 물론 3억 원 아니죠. 3천을 받았으니까 3천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얼마를 더 내야 돼요?
3억 원. 그러니까 3억 3천을 더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소했잖아요. 패소해가지고 3억 3천을 돌려줬느냐? 아니에요. 학원 관계자와 판사님이 불러서 조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쪽 변호사가 와서 자기가 잘못 얘기했잖아요. 나도 입장이 좀 곤란하다. 좀 합의를 봐달라. 해서 조정을 해서 2억 3천으로 조정이 끝났대요. 이쪽 학원 선생, 그 대표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제 판례가 제 주위에도 있어요. 자, 1부만 지급해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약관이 교재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약관이 무조건 초 A급으로서 별표가 3개 정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걸로 다 공부를 하시는데 제 교재에는 기본 강의에서도 그렇고 이 사례 단문집에서도 약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불안해하세요. 근데 그냥 제가 얘기를 했죠. 불안해하지 마셔라. 제 말을 믿으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합격하신 분도 또 약관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봤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약관이 교재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프린트는 지금 2024년 1월 24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행정사 큐넷에 올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2차 시험 출제 영역이죠. 자, 민법만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딱 보시니까 2024년이니까 느껴지죠? 왜? 행정사법 시행령 24년 1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분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딱 보시니까 여러분, 자, 시험 세부 영역에 보시면은 계약 총론에 총칙이 있고 증여 매매 교환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 전에 나와 있는 내용, 민법 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세부 영역에 들어가는데 민법 전에 없는 특별법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보시게 되면 가로를 쳐놨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민법에 없는 특별법입니다. 자, 특별법도 시험에 낸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여기 기재가 없으면 시험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냅니다. 약관은 어떤 경우라도 약관규제법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약관규제법을 쓰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도 약관은 답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관규제법을 일부만 쓰면 되느냐? 무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약관규제법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민법의 책을 보면은 총칙편에 약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의 성립 파트에 약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느냐? 계약을 성립할 때 약관이 이뤄서 계약을 성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모든 책을 읽어보시면 약관규제법이 다 써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민법 규정이 아니라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약관규제법이 시험에 나오려면은 출제 영역에 가로치고 약관규제법이라고 들어가야만 시험에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약관규제법은 저는 시험에 나온다고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약관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아예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왜 안 나왔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또 불안해서 약관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하실 것 같아서 하지 마시라고. 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써놨잖아요. 민법에서 계약법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주임법,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출제된다고 출제 범위에 써놨잖아요. 약관에 관한 시험을 내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서는 답안지를 어떤 경우도 작성할 수가 없고 모든 판례가 약관규제법에 관련되어 있는 판례예요. 따라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관규제법은 시험의 출제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관규제법은 출제 범위가 아니라고 봐서 우리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거예요. 학원이 3개가 있는데 2개 학원에서는 약관규제법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막 별표도 치고 무조건 A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와서는 약관규제법 시험에 안 나옵니다. 혼자 또 얘기하니까 불안한 거죠. 다른 학원 교재 3개 중에서 2개가 약관규제법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넌 안 하냐?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어서 자, 프린트물 하나 이렇게 드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약관에서 가장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시설명 의무입니다. 자, 명시설명 의무 프린트를 한번 잠깐 보시죠. 여러분, 자, 의의를 보세요. 의의의 내용을 쓸 때에도 뭐를 써야 됩니까? 약관규제법 제2조 1호를 써야 되고요. 명시 의무를 쓸 때에도 전부 다 약관규제법을 써야 되고요. 설명 의무를 쓸 때에도 그 다음에 위반 효과를 쓸 때에도 전부 다 뭐를 써야 됩니까? 약관규제법을 써야 됩니다. 이거 약관규제법 문제지. 이게 어떻게 민법 문제입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공부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수업 진도를 다 나가고 시간이 좀 남으면 네,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말이 가슴 깊이 남아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강의를 한 이래로 한 번도 아니 행정사 시험이 나온 이래로 한 번도 약관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벌써 나와도 나왔어야 되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편안히 약관규제법은 일단 무조건 공부하더라도 D급 중에서 상디급이다. 여기서 아예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약관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돼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는 단문하고 사례형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은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교시에는 여러분들에게 자, 요 굉장히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됐고.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쓰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왜냐면 이제 프린트물로 드렸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이거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 항상 여기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가야 요거 해결하면 질문 게시판에 한 200개 정도가 사라집니다. 예, 사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약법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법 한번 보시죠. 자, 계약법인데요. 자, 우리가 답안지 쓰실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39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교재 396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자, 거기 제목에 딱 보시면은요. 요게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자 394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394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맨 위에 조문에 맨 위에 박스에 민법, 계약 이렇게만 써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에 나올 때 민법 계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396페이지를 가세요. 자 올해 2023년도부터 아예 내용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사실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이런 거 하나 바뀐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것까지 엄청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거기 딱 보시니까 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이라는 단어를 썼죠. 자, 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에 관련된 내용만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걸 쓴다고요? 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이거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지요.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답안지의 90%를 써야 되는 그러한 답안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부당파기입니다. 이게 답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잔뜩 쓰는 걸.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속이 뒤집어지니까 아예 내놓은 거예요. 계약 관련 내용만 써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많이 써라. 조금만 써라. 그렇죠. 관련되는 거 요만큼만 쓰지 그게 주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많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작성할 때 뭐를 많이 써야 되는지는 교수님들이 계속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한다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판례의 태도를 따라간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써야 돼요. 근데 학설의 태도를 따른다면 부당이득 반환 계약 체결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학설은.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의 방향성을 알려줄 테니까 제발 답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써야 될 때에는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에 손해배상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많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관련 내용에만 한정해서 써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수님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내셨으니까요. 답안지를 쓸 때에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 내용의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요거 20점짜리로 다 맞춰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이상을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럼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교재가 되어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 번 공부한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여러 번 반복하고 고득점을 받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교재의 경우에는 단문 정리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단문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자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승낙을 했을 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단문으로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내용이 싹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뒷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13페이지 가시게 되면 단문 정리 이후에 그 문제가 어떻게 사례로 나오는지 사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써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여기 썼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만 공부하시면 여기 내용은 자연히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쓰는 거냐면 자, 로마자 1번과 로마자 3번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논점의 제기가 있습니다. 논점의 제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안의 검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단문 시험은 이쪽 부분을 쓰는 겁니다. 단문은 요것만 씁니다. 근데 사례형이 나왔을 때에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뭐냐? 자, 단문 정리의 경우에는 아예 논점을 줍니다. 조건을 붙인 승낙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일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느냐라고 해놨고 여기 사례 정리 가니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논점이냐? 논점의 제기에서 이거는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성립한다 안 한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 정리는 항상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결론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논점의 제기는 기존에 단문에서 주어졌던 논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라고 논점을 뭐 하자?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논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도출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이걸 논점으로 잡아야 되겠군 하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논점의 제기고요. 그래서 얘기를 딱 듣더니만 이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뭐예요? 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듣고 나서 당장 줄 수 있는 답도 있지만 내일 오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결론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왜 민법은 사례가 많냐면 자, 요번에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 자, 계약금, 권리금 계약이지. 자, 이제 요번에 2023년도에 권리금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돼요? 행정사가 작성해야 돼요? 행정사가 작성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지방법원 1심에서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패소가 됐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그걸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릴 거예요. 근데 법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100% 행정사가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외국의 사례도 한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뭐냐, 권리와 의무에 관련돼 있는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그때는 누구한테 맡겨라? 행정사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가 반드시 사안의 검토까지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안의 검토를 못한다? 행정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민법의 경우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베이스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왜? 권리 의무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 작성을 누가 해야 되니까? 행정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법이 사례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여러분 인허가권은 사실상 민법이랑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국가기관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민법을 많이 하느냐? 민법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합격하셔야 돼요. 자, 물권법이 들어갔다.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죠, 이제. 저도 강의 수가 한 2배는 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합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 결론적으로 뭐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사례형의 결론을 정확하게 도출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여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뒀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많이 뒀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여기 부분에 포커스를 뒀어요. 사안의 검토에. 논점을 좀 대부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점점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점점 이쪽으로 올라가서 논점 찾아봐. 괴로워질 거야. 그래서 논점을 찾는 쪽으로 하시니까 논점 찾는 연습을 저랑 같이 잘 하시고 사안의 검토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논점을 찾는 연습을 저랑 같이 쭉 이제 요번에 집중적으로 하실 건데, 자, 논점을 찾는 연습을 왜 해야 되느냐? 사실 시험의 난이도가 우리 시험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를 답안지를 쓰는 사람이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만 뽑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점수를 가지고 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문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실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논점의 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올해 수석하셨던 분이 저한테 와서 힌트를 주셨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요러요러한 것을 어려워합니다. 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워하는지. 그래서 아, 그렇군요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올해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이제 나중에 8회차 거기에는 그 자료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의 단문 정리부터 먼저 공부를 하십니다. 자, 요거를 외우면 여기는 당연히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사례형이 그렇게 단문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민법 말고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단문 정리되어 있고 사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사례 정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단문 내용하고 변형돼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니까, 자, 그럼 저랑 같이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설명만 좀 먼저 드릴게요. 자, 11페이지 보세요.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 단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논점이 주어졌죠.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자, 청약자가 청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청약자가 청약을 해요. 갑이 매도인인데, 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수인이 청약을 합니까? 매도인이 청약을 합니까?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아니, 이게, 자, 다시 한번. 자, 누가 사자고 청약을 합니까? 매수인이 주로 청약을 하죠. 나 이거 팔아라. 그러니까 매도인이, 팔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쪽에서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승낙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수인이 물건을 사겠다라고 청약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중간에 물건이 진열돼 있거나 또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1960년 당시에는 인터넷 정보도 활발하지 않았고 물건을 파는 중개하는 곳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아는 사람들끼리 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때 주로 매도인이 물건을 팝니까? 매수인이 물건을 팝니까? 누가 청약을 주로 많이 해요? 매도인이 합니다. 야, 나 이게 돈이 필요한데 너 이거 좀 살래?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전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누가 청약을 한다? 매도인이 청약을 한다는 걸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 책이 그대로 1960년대 책이 그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도 사례집이 있었거든요. 그 사례집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항상 누가 청약을 한다? 매도인이 청약을 해요. 왜 저 미친 짓을? 1960년대. 자, 누구도 내 물건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내가 이 물건 팔고 싶은데 너 살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가 청약을 한다? 매도인이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 문제를 보실 때에는 매수인이 아니라 누가 청약을 한다? 매도인.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례를 읽으실 때 느낌이 안 와요. 왜 지가 판다고 저 난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청약을 하고 이쪽에서 승낙을 합니다. 자, 매수인이 승낙을 하고 매도인이 뭐 한다? 청약한다. 일반적인 우리랑 좀 다르다.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자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계약이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답안지를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기를 쓰시게 될 건데, 자,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13페이지입니다. 자, 사례형 볼게요. 자, 논점을 잡으라는 거죠. 자, 보시죠. 화가 갑은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살 생각이 있으면 9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는 편지를 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갑이죠. 지가 지 물건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도인이 뭐 한다고요? 청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960년대죠? 내 화가 김홍도다. 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너 이거 살 생각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9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갑의 편지를 받은 을은 A 그림을 얼마에 사겠다? 90만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9월 7일 갑에게 발송했고 그 다음에 10일 날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청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자, 계약 그림을 얼마에 팔겠다? 100만 원. 근데 사는 사람은 야, 좀 비싸다. 깎자라고 해서 얼마? 90만 원. 자, 그럼 청약자가 청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승낙자가 승낙을 했는데 조건을 붙였어요? 내용을 변경했어요? 내용을 변경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90만 원이라는 게 앞서 있는 논점에 청약의 내용을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한 승낙이 돼야 안 돼요? 변경한 승낙이죠. 그럼 변경한 승낙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례형으로 나왔어요? 90만 원으로 금액을 깎았다. 이게 변경한 승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자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자,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자가 그대로 승낙을 했어요. 조건이나 변경을 붙였어요. 변경을 가했죠. 자, 이게 바로 논점 찾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험 문제가 나와 있으면 단문은 이거죠. 조건과 내용을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 쓰세요.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쓰세요. 이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이 문제가 조건은 아닌 거고 내용을 변경했다 안 했다? 변경했다. 거기에 대한 승낙이다 아니다? 승낙이다. 그럼 그 논점을 쓰라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 논점을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랑 같이 사례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건 요거죠. 요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핵여사가 되셨어요. 아니, 제가 청약을 했거든요. 100만 원 사라고. 그랬더니만 그 을이 90만 원에 사겠다고 하네요. 그럼 계약이 성립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청약자의 조건, 청약자의 청약 내용을 변경을 가한 승낙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랬을 때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지, 계약이 얼마에 성립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권리금 계약도 마찬가지죠. 자, 처음에 권리금 1억 6천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죠. 너무 비싸. 1억 3천. 이것도 뭡니까? 변경을 가한 승낙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자, 서로 합의하에 계약이 성립했는지, 언제 성립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거죠. 예,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 이제부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공부하실 때, 사례 정리 부분은, 여러분, 이거를 먼저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뭐부터? 단문에 대한 암기부터 튼튼하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저랑 같이 요 논점제기나 사안의 검토 부분을 간단하게 보실 건데 여기 부분에 대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내용과 그대로 어떤 논점인지 여기 내용을 외워서 여기 부분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근데 또 크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오늘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개의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례 중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중에서 올해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례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많으세요? 많으면 좋은 거고. 자, 많으면 좋은데 많지 않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1순위 시간을 내는데 자, 시간을 내가 3시간이 난다. 자, 3시간이 나요. 그럼 3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게 총 6가지 논점이구나. 자, 그럼 6가지 논점이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공부가 뭐냐면 6개의 논점을 다 똑같이 시간 배분해서 1회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6시간은 180시간, 180분. 180분을 6개로 나누면 한 개당 얼마씩? 30분씩 배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3시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무조건 외우자. 그러면 여기 2개를 표시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180분을 오로지 투자하세요. 근데 180분을 오로지 투자하시는데 어떻게 투자하시냐면 한꺼번에 3시간씩 읽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게임을 할 때에도 중간에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죠. 그래서 3시간씩 오르지 않으면 페이스도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고 감각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180분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2개를 무조건 한번 외워보자 해가지고 120분을 투자하시고 나머지 30분과 나머지 30분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 요거는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외워야 나머지가 확장이 쉬워집니다. 나머지 6개를 다 공부한다? 하나도 제대로 공부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건 우리가 앞으로 갈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 갈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6개를 다 공부한다고 해서 나 이래도 했어. 6개 공부해서 아무도 안 남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찝어드릴 테니까 그것부터 먼저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 그럼 나머지는 그거 외에 차이점만 외우면 되니까 요것만 제대로 외우시면 나머지는 공부가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2가지 정도만 제가 꼭 집어드릴 테니까 요건 반드시 단문 형태로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그래서 총 3번 정도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한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사실상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고 오후에도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오후에도 수업을 들으시면 집에 가면 한 얼마 정도 시간이 되실까요? 사실 뭐 공부도 안 되고 자 힘들고 지치고 자 그랬을 때 이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자 3시간인데 뭐 내가 민법만 했냐? 실무도 했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솔직히 90분으로 갑시다. 자 그럼 90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90분으로 복습을 하는데 자 일단 여기에다가는 60분이 아니라 70분을 투자하시고 자 여기하고 여기는 몇 분씩? 10분씩. 그렇죠. 복습은 짧게. 자 그런데 난 집에 가서 오늘 축구한다. 축구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축구 보고 싶다. 자, 그럼 축구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하철에서. 자, 어디서? 지하철에서. 책을 꺼내놓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책 페이지를 찍으신 다음에 지하철에서 외우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축구를 하이라이트를 해도 볼 시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에서. 자, 그래서 지하철에서부터 외우세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좀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번에 이제 학교 가신 분도 그 얘기를 제가 지하철에서 꼭 해야 했더니만 지하철에서 외워보고 안 되면 핸드폰 보고 외워보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용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백색 소음처럼. 자 어디에서? 지하철에서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시죠. 잠시만 쉬시죠.